2011년 6월 14일 오후 1시 32분. 충남 천안시 복명동 슈퍼마켓 앞 CCTV에 한 여성이 포착됩니다.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이윤희 34세. 이것이 그녀를 본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집까지 단 200m. 걸어서 3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어요. 하지만 이윤희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신발 한 켤레조차 발견되지 않았죠. 9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3월 병원 임종실.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날의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14일 화요일 아침 7시? 천안시 동남구 복명동의 3층 빌라에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윤희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계란말이를 무치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서연아, 일어났어? 어린이집 버스 곧 온다. 6살 딸 서연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눈을 비비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윤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박순자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63세 박순자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남편 도시락은 챙겼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벌써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박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복잡했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태어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죠. 손녀를 향한 박순자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서연이 교육은 내가 책임질게. 며느리는 너무 애를 망쳐. 유치원보다는 집에서 내가 키우는 게 나아. 어린이집은 애들이 버릇 없어져. 윤희는 참았습니다. 남편 박민석도 어머니 편을 들기 일쑤였으니까요.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그냥 좀 들어드려. 윤희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결혼하면서 그만뒀지만 아이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죠. 하지만 이 집에서 윤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전 8시 30분. 남편 민석이 출근 준비를 마쳤어요. 다녀올게요, 어머니. 응,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석은 윤희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여보, 저녁은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 윤희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또 회식이야?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잖아. 민석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일인데 어쩌라고? 맨날 이런 식으로 잔소리야? 윤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남았죠. 오전 9시? 어린이집 버스가 서연이를 데려갔습니다. 윤희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응, 엄마. 저녁에 빨리 와. 버스가 떠나고 윤희는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 오늘 점심은 뭐 해줄 거야? 윤희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제육볶음 해드릴게, 어머니. 제육볶음? 어제도 돼지고기였잖아. 그럼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박순자는 입맛을 다셨어요. 됐어, 알아서 해. 어차피 며느리 손맛은 별로니까.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죠. 오전 11시. 윤희는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점심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윤희를 향해 한마디씩 던졌죠. 며느리, 거실 먼지 좀 닦아.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윤희는 묵묵히 청소를 다시 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점심을 차렸어요. 박순자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짜네. 간 조절을 못하나? 윤희는 자신의 음식을 맛봤어요. 간이 딱 맞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게 윤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오후 1시 20분. 윤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슈퍼 좀 다녀올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박순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빨리 다녀와. 서연이 버스 3시에 오잖아. 네, 금방 다녀올게요. 윤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박순자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죠. 창문 너머로 윤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순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오후 1시 32분. 복명동 슈퍼마켓 앞 CCTV가 윤희를 포착했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검은색 크로스백. 윤희는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어요. 카트를 끌고 식료품 코너를 돌았죠. 우유, 계란, 양파, 당근. 계산을 마치고 나온 시간은 오후 1시 47분이었습니다. 윤희는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까지는 단 200m. 하지만 그 짧은 거리에서 윤희는 사라졌습니다. 오후 6시 30분. 박민석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민석아, 내 와이프 안 보였어?
민석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윤희? 아직 안 왔어요? 오후에 슈퍼 간다고 나갔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 민석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여보? 전화는 집 안에서 울렸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윤희의 휴대폰이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죠. 휴대폰을 두고 나갔네요.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상하지? 지갑도 여기 있어? 민석은 서둘러 지갑을 확인했어요. 윤희의 지갑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지갑도 없이 슈퍼를 갔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나갈 때 가방 들고 나갔다고. 민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7시? 여전히 윤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주변 슈퍼마켓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윤희를 본 사람은 없었죠. 오후 8시 30분. 민석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내가 오후부터 실종됐습니다. 휴대폰과 지갑을 두고 나가서. 천안동 남경찰서 형사 정태윤이 출동했어요. 40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죠. 실종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오후 1시 반쯤 나갔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요. 정태윤은 집 안을 살폈습니다. 윤희의 소지품들을 확인했죠. 휴대폰, 지갑, 신분증, 카드.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평소에 가출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나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박순자가 거들었어요. 며느리는 성격이 조용해요. 밖에 나다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정태윤은 메모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언제죠? 오후 1시 20분쯤 집에서 나갔어요. 슈퍼 간다고? 어느 슈퍼마켓인가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복명동 슈퍼? 여기서 200m쯤 떨어진 곳이에요. 정태윤은 즉시 슈퍼마켓으로 향했어요. 오후 9시 30분. 슈퍼마켓 사장 김영수가 CCTV를 틀었습니다. 오후 1시 반쯤이요? 잠깐만요. 화면이 빨리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후 1시 32분. 흰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윤이었죠? 맞아요. 저 사람이에요. 정태윤은 화면을 주시했어요. 윤희는 카트를 끌고 식료품을 담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죠.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쳤어요. 오후 1시 47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CCTV는 없나요? 네, 이것밖에 없어요. 정태윤은 주변 건물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복명동 슈퍼마켓에서 윤희의 집까지는 200m. 그 길목에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골목길이었기 때문이죠. 정태윤은 직접 그 길을 걸어봤어요. 어두운 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걸어서 3분. 정말 짧은 거리였죠. 이 짧은 거리에서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지? 다음 날 아침 6시. 소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견이 투입됐어요. 하지만 윤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슈퍼마켓에서 집까지의 골목길, 주변 공원과 하천, 근처 야산. 모든 곳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정태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을 따로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박민석 씨 부부 사이는 어땠나요? 민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잘 지냈어요. 다툼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평범한 부부였다고요. 정태윤은 박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며느님이 나가시는 걸 보셨죠? 네, 봤어요. 슈퍼 간다고 나갔죠? 그때 며느님 표정이나 행동이 이상하진 않았나요? 박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며느님과 사이는 좋으셨나요? 박순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뭐,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가 다 그렇죠? 나쁘지 않았어요. 정태윤은 뭔가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오후 4시? 정태윤은 이웃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위층에 사는 김미경이 증언했습니다. 요즘 들어 위층에서 소리가 자주 났어요. 무슨 소리요? 다투는 소리요.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자주 싸우는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던가요? 김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아이 교육 문제로 다투는 것 같았어요. 1층의 박경호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녀한테 집착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는 눈빛이었죠. 정태윤은 메모를 했어요. 가족 내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불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민석은 서연이를 재우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곧 올 거야. 서연이는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죠. 거실에서는 박순자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날 밤 박순자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2011년 6월 14일
오늘 며느리가 사라졌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윤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태윤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은행 계좌, 통신 기록, 교우 관계. 모든 것을 조사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계속 나왔어요. 윤희의 계좌에는 돈이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도 사용 내역이 전혀 없었죠. 자발적 실종이 아니라는 거네요. 정태윤은 확신했습니다. 윤희는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 것이라고. 6월 20일. 정태윤은 다시 박순자를 불러 조사했어요. 어머님 그날 오후에 집에 계셨죠? 네, 그랬어요. 혹시 이상한 소리나 동정을 느끼신 적 없나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TV 보고 있었거든요. 며느님이 집에 돌아오셨을 수도 있지 않나요? 박순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으면 제가 봤겠죠. 현관문 소리 같은 건 안 들으셨어요? TV 소리가 컸어요. 듣지 못했어요. 정태윤은 계속 물었습니다. 며느님과 자주 다투셨다고 들었는데요. 박순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이웃분들이 증언하셨습니다. 사실인가요? 박순자는 한숨을 쉬었죠. 다툼이라기보다는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의견 차이요? 손녀 교육 문제였어요. 며느리는 너무 애를 방임하는 것 같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저는 집에서 제가 직접 키우고 싶었어요. 며느님은 반대하셨나요? 그럼요. 며느리는 제 말을 전혀 안 들었어요. 정태윤은 메모를 했어요. 손녀를 둘러싼 갈등, 시어머니의 집착, 어머님, 며느님이 사라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왜 나를 두고 떠났는지. 두고 떠났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박순자는 말을 흐렸어요. 정태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며느님이 가출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며느님은 지갑도 휴대폰도 옷도 두고 나가셨어요. 박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날 저녁, 정태윤은 민석을 따로 만났습니다. 박민석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과 부인 사이가 어땠나요? 민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좋지 않았어요.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였나요? 어머니가 윤희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서연이 양육에 대해서 특히 그랬죠. 부인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민석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어요. 하지만 점점 힘들어했죠.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나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어머니가 서연이를 어린이집에서 빼겠다고 하셨죠. 그때 부인은 뭐라고 하셨나요? 강하게 반대했어요.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죠. 정태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윤희가 저한테 말했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이 집 떠날래. 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좀 참으라고 했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부인은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정태윤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윤희는 떠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남편은 막았다. 박민석 씨, 혹시 부인이 정말 집을 나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희는 절대 서연이를 두고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확신하시나요? 네. 100%요. 윤희에게 서연이는 전부였어요. 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윤희는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 것이다. 7월 5일. 정태윤은 윤희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천안신방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했죠. 동료 교사 이수진을 만났어요. 윤희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죠. 결혼 후에는 어땠나요? 이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밝던 모습이 사라졌죠. 언제부터요? 아이 낳고 나서요. 시어머니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이수진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시어머니가 손녀를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윤희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최근에 만난 적 있나요? 실종되기 한 달 전쯤 만났어요. 그때 윤희가 이상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이요?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사라지면 서연이가 더 행복할까? 라고요. 정태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나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윤희가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진지했어요. 정태윤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윤희는 사라지고 싶어 했다.
아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왜? 7월 15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희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어요.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죠. 정태윤은 마지막으로 박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며느님이 사라진 날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셨죠?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무것도요. 거짓말하시는 건 아니시요? 박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며느님을 본 거잖아요. 뭔가 아시는 게 있을 거예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그만 좀 물어보세요. 정태윤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8월 1일.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윤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정태윤은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박순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2012년 여름.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윤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죠. 서연이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 컸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서연이를 독차지했어요. 이제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죠. 서연아, 할머니가 학교 보내줄게. 학원도 보내주고.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아이는 할머니의 의도를 알 수 없었죠. 박순자는 만족스러웠어요. 드디어 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게 됐으니까.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박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계속 무언가를 적었죠. 2012년 7월 10일. 오늘 서연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며느리가 있었다면 좋아했을 텐데. 아니, 생각하지 말자. 그건 다 지나간 일이다. 박순자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13년. 2년이 지났어요. 민석은 회사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했죠. 어머니와 마주치는 게 괴로웠으니까요. 박순자는 점점 서연이에게 집착했어요. 학교 가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모두 통제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2014년 가을. 3년 반이 지났습니다. 민석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어요. 회사 동료 김혜진이었죠. 혜진은 민석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이제 새 출발하세요. 민석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윤희는 돌아오지 않았죠. 법적으로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민석은 박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재혼 생각하고 있어요. 박순자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안 돼. 며느리가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어머니, 벌써 3년이 넘었어요. 윤희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안 돼. 박순자의 반응은 이상했어요. 며느리를 미워했던 사람이 재혼을 반대하다니. 왜 안 되는데요? 어머니는 윤희를 싫어하셨잖아요. 박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박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죠.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해요. 서연이한테도 엄마가 필요하고요. 안 된다고 했잖아. 박순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석은 놀랐어요.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으니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박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참았죠. 그냥 안 돼. 며느리를 완전히 정리하기 전에는 재혼할 수 없어. 정리라니요? 무슨 정리를 더해요? 박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석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2015년 봄. 민석은 결국 실종 선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는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었죠. 법원은 윤희에 대한 실종 선고를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16년. 민석은 혜진과 재혼했어요. 서연이는 이제 11살. 새엄마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박순자는 혜진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야. 혜진은 참았어요.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죠. 2017년 여름. 민석과 혜진은 이혼했습니다. 박순자의 방해 때문이었어요. 민석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민석아. 어머니가 뭐예요? 뭔데요? 박순자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비밀은 여전히 박순자의 가슴 속에 묻혀 있었어요. 2018년. 박순자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자꾸 깜빡했어요.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했죠. 민석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초기 치매입니다. 박순자는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죠. 가장 먼저 사라진 기억은 최근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래된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특히 2011년 그날의 기억. 박순자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잠꼬대를 하며 울었죠. 민석은 어머니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2019년 박순자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어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죠. 민석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박순자는 가끔 과거로 돌아갔어요. 며느리가 어디 갔어? 어머니 윤희는 8년 전에 사라졌잖아요. 아니야. 어제 봤어. 며느리가 집에 왔었어. 민석은 어머니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그날 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죠. 하지만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박순자의 방에는 여전히 노트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죠. 2020년 1월 박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식사도 거부하고 말도 잘하지 못했어요. 민석은 어머니를 천안의료원에 입원시켰죠. 병실에 누운 박순자는 뼈만 남았습니다. 69의 노인은 더 이상 위험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석이에요. 박순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석이, 우리 아들, 내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박순자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죠. 서연이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제 15살 중학생이 된 서연이. 할머니. 서연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박순자는 서연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 왜 미안해요? 박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2월이 되었습니다. 박순자는 점점 약해졌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민석은 매일 병원에 다녔어요. 어느 날 박순자가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회광반조였죠. 민석아? 엄마 할 말이 있어? 민석은 귀를 기울였어요. 윤희, 내 와이프? 미안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박순자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그날 민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뭘 알고 계셨어요? 윤희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 그날 봤어? 뭘 보셨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박순자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민석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이상해요. 의사가 달려왔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준비. 하지만 박순자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3월 5일 오전 3시 17분. 박순자는 의식을 되찾았어요. 민석은 졸고 있다가 깼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민석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석아? 엄마 방에. 서랍 안에. 뭐가 있어요? 노트. 노트를 봐. 노트?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희한테? 너한테? 서연이한테? 어머니 제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순자는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그날 윤희가 집에 왔었어? 민석은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왔다고요? 윤희가 집에 돌아왔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슈퍼 다녀와서. 집에 왔어? 그럼 윤희는 어디 갔어요? 왜 사라진 거예요? 박순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가? 어머니가 뭘 하셨어요? 박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눈이 감겼죠? 모니터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심정지, 체세동기, 의료진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월 5일 오전 3시 41분. 박순자 향년 69세.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민석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희가 집에 왔었어. 엄마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장례식이 끝난 후 민석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방은 9년간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민석은 서랍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한 노트를 찾기 위해서였죠. 옷가지와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어요. 오래된 노트 한 권. 검은색 표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폈어요. 첫 페이지. 2011년 6월 14일. 오늘 며느리가 사라졌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민석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1년 6월 15일. 경찰이 왔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며느리를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나는 봤다. 윤희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민석은 숨이 막혔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2011년 6월 16일. 오늘도 경찰이 왔다. 나는 계속 거짓말을 했다. 윤희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민석은 다급하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1년 7월 1일.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한다. 윤희의 얼굴을. 윤희의 목소리를.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민석의 손이 떨렸어요. 2011년 8월 5일.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꾼다. 윤희가 나타나서 묻는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다. 나도 모르겠으니까. 민석은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2012년 3월 20일. 1년이 다 되어간다. 나는 서연이를 키우고 있다. 윤희가 없어도 괜찮다. 아니 없는 게 더 좋다. 이제 서연이는 온전히 내 것이다. 민석은 몸서리쳤어요.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마지막 페이지. 2019년 12월 25일. 치매가 왔다.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그날만은 잊히지 않는다. 2011년 6월 14일. 윤희와 내가 나눈 마지막 대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 나는 죄인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석은 노트를 내려놓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어머니는 뭔가를 했다. 윤희에게 무슨 짓을 했다. 하지만 정확히 뭘 한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민석은 노트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찢어진 페이지 사이에 끼워진 작은 종이. 민석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사진 속에는 윤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윤희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민석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배경이 낯익었어요. 이 집의 지하 창고였습니다. 민석은 급히 일어났어요. 지하 창고로 향했죠. 민석은 지하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9년 만에 처음 여는 문이었어요. 먼지가 풀썩 날렸죠.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어두운 창고를 비췄어요. 낡은 가구들과 박스들, 오래된 살림들이 쌓여 있었죠. 민석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윤희가 서 있던 위치를 확인했어요. 창고 안쪽 벽. 거기로 걸어갔죠. 벽에는 오래된 선반이 있었어요. 선반 뒤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민석은 선반을 옆으로 밀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선반이 움직였죠. 그리고 그 뒤에는 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아니 금이 아니라 문이었어요. 작은 문. 겨우 사람 하나 들어갈 크기였죠. 민석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뒤는 더 어두웠어요. 손전등을 비췄죠.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2평도 안 되는 비밀방.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어요. 민석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으로 낙서를 비췄죠. 도와주세요. 제발. 나가고 싶어요. 서연아 엄마 미안해. 민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윤희의 필체였어요. 방 구석에는 낡은 담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병 하나. 민석은 무릎을 꿇었어요. 윤희가 여기 갇혀 있었다. 어머니가 윤희를 가뒀다. 얼마나 오래? 왜? 민석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더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2011년 6월 14일. 오늘 윤희와 싸웠다. 심하게 싸웠다. 윤희가 서연이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서연이는 내 것이다. 며느리가 빼앗아 갈 수 없다. 민석은 계속 읽었어요. 윤희가 슈퍼에서 돌아왔다. 나는 윤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나는 윤희에게 말했다. 며느리, 지하 창고에 짐 좀 내려놔야 하는데 같이 가자. 윤희는 의심하지 않았다.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갔다. 윤희가 앞서 걸어갔다. 나는 뒤에서 따라갔다. 비밀방에 도착했을 때 나는 윤희를 밀었다. 윤희가 넘어졌다. 그리고 나는 문을 닫았다. 민석은 노트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니가 윤희를 가뒀다. 지하 비밀방에. 윤희가 소리쳤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문 열어주세요. 나는 귀를 막았다. 윤희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민석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11년 6월 15일. 어젯밤 윤희는 계속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지하 창고는 방음이 잘 된다. 나는 새벽에 물과 빵을 넣어줬다. 윤희는 울고 있었다.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서연이가 엄마를 기다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석은 몸을 떨었어요.
2011년 6월 16일. 오늘 경찰이 왔다. 윤희를 찾는다고 했다.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을 수색했다. 하지만 지하 비밀방은 찾지 못했다. 윤희는 소리치지 않았다. 나는 미리 윤희에게 말했다. 소리 지르면 서연이를 해칠 거야. 윤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짓을 했다니. 2011년 6월 20일. 윤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밥을 잘 먹지 않는다. 나는 매일 음식을 넣어주고 있다. 하지만 윤희는 거의 손대지 않는다.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는다. 민석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읽었습니다. 2011년 6월 28일. 오늘 윤희가 움직이지 않았다. 물도 안 마셨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윤희는 구석에 누워 있었다. 숨을 쉬지 않았다. 나는 윤희의 맥을 짚어봤다. 없었다. 윤희가 죽었다. 민석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윤희를 죽였다. 나는 울었다. 이럴 생각은 아니었다. 그냥 잠깐 가두려고 했을 뿐이었다. 윤희가 정신 차리고 서연이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윤희가 죽어버렸다. 민석은 노트를 집어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읽어야 했습니다. 2011년 6월 29일 새벽. 나는 윤희의 시신을 옮겼다. 차에 싣고 멀리 갔다. 강원도 산속. 아무도 없는 곳. 거기에 윤희를 묻었다. 깊이 파고 묻었다. 그리고 돌아왔다. 비밀방을 청소했다. 모든 흔적을 지웠다.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9년 동안 윤희는 강원도 산속에 묻혀 있었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서연이는 이제 온전히 내 것이다. 며느리가 없어도 괜찮다. 많이 없는 게 더 좋다. 민석은 노트를 집어던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민석은 비밀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희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 벽에 낙서를 손으로 쓰다듬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널 보호하지 못했어. 민석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경찰에 가야 한다고. 노트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비록 어머니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민석은 지하에서 나왔어요. 노트를 가방에 넣었죠. 하지만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 2019년 12월 25일 이후에도 페이지가 남아있었어요. 민석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다음. 거기에는 다른 필체로 씌워진 글이 있었어요. 2020년 3월 1일. 나는 박순자의 딸이다. 정확히는 박순자가 버린 딸. 나는 윤희다. 하지만 진짜 윤희는 아니다. 민석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김수연이다. 나는 박순자의 숨겨진 과거다. 1987년 박순자는 미혼모였다. 나를 낳고 고아원에 버렸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 남편도 아들도. 민석은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에게 버려진 딸이 있었다니. 나는 자라면서 늘 궁금했다. 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왜 나를 버렸는지. 2010년 나는 친모를 찾았다. 박순자. 천안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 아들과 며느리 손녀와 함께 사는. 민석은 계속 읽었어요. 나는 분노했다. 박순자는 나를 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새 가족과 함께.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박순자의 인생을 망치기로. 민석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2011년 나는 윤희를 만났다. 박순자의 며느리.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다. 윤희는 울고 있었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민석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나는 윤희와 친해졌다. 윤희의 고민을 들어줬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윤희를 이용해서 박순자를 괴롭히기로. 민석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2011년 6월 14일. 윤희는 슈퍼에 갔다. 그 사이 나는 집에 들어갔다. 박순자 몰래. 지하 창고에 숨었다. 민석은 숨을 삼켰어요. 윤희가 돌아왔다. 박순자가 윤희를 지하로 데려갔다. 나는 숨어서 지켜봤다. 박순자가 윤희를 비밀방에 가뒀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설마 진짜 가둘 줄은 몰랐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며칠을 기다렸다. 박순자가 윤희에게 음식을 넣어주는 걸 봤다. 하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이것도 복수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민석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011년 6월 28일. 윤희가 죽었다. 나는 그날 밤 박순자를 따라갔다. 박순자가 시신을 차에 싣는 걸 봤다. 강원도로 향하는 것도 따라갔다. 박순자가 윤희를 묻는 걸 지켜봤다. 민석은 손이 떨렸어요. 나는 결정했다.
이대로 끝내지 않기로.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다. 나는 윤희가 되기로 했다. 민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희가 된다고? 무슨 말인가? 계속 읽었어요. 나는 윤희의 외모와 비슷했다. 키도 머리 스타일도. 윤희의 옷을 훔쳤다. 윤희의 습관을 따라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민석은 혼란스러웠어요. 2020년 3월. 박순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병원에 갔다. 박순자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박순자는 의식이 없었다. 나는 박순자의 귀에 속삭였다. 어머니 저예요. 윤희예요. 저 아직 살아있어요. 민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순자가 깼다. 눈을 부릅떴다. 너는? 나는 웃었다. 맞아요, 어머니. 저 윤희예요. 죽지 않았어요. 박순자는 비명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석은 계속 읽었어요. 나는 박순자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저를 죽였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 살아있어요. 9년 동안 지켜봤어요. 어머니가 제 딸을 키우는 걸, 제 남편이 고통받는 걸, 모든 걸 지켜봤어요. 박순자는 울었다. 미안해. 나는 웃었다.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민석은 노트를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박순자는 그날 밤 죽었다. 나는 성공했다. 박순자에게 마지막 공포를 선물했다. 죽은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다는 공포? 그것이 내 복수였다. 민석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나는 윤희가 아니다. 윤희는 정말 죽었다. 강원도 산속 어딘가에 묻혀있다. 나는 다만 박순자를 괴롭히고 싶었을 뿐이다. 민석은 무너졌습니다. 박민석, 당신은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죽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복수다. 박순자의 아들도 고통받게 하는 것. 민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노트를 읽고 있다면 박순자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나의 복수는 완성됐다. 윤희의 시신 위치를 알려주겠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산 47번지 부근. 큰 바위 민 3m 지점. 윤희를 찾아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 김수연. 민석은 노트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어머니의 고백도, 죽음의 순간도.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민석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노트를 들고. 정태훈 형사는 이미 은퇴했지만 후배 형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제 어머니가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복수를 했어요.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경찰이 출동했어요. 큰 바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죠. 3m 지점? 무언가 나타났어요. 흰색 천. 그 안에 뼈가 있었습니다. 쿡과수 감식 결과 윤희의 육골이 맞았어요. 2020년 4월 15일. 9년 만에 윤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어요. 민석과 서연이는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서연이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민석은 윤희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김수연은 누구인가? 정말 박순자의 딸인가?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987년 고아원 기록. 박순자가 버린 아기. 이름은 김수연. 기록이 맞았어요. 하지만 김수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2020년 5월. 민석은 김수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수배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김수연은 나타나지 않았죠. 민석은 1987년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폐쇄된 지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기록을 뒤졌죠. 1987년 8월 15일. 신생아 여아 입소. 이름 김수연. 친모 박순자.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민석은 김수연이 자란 환경을 추적했어요. 여러 고아원을 전전했다는 기록. 2010년 성인이 된 후 사회로 나왔다는 내용. 하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것처럼. 6월 어느 날 민석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어요. 하지만 필체를 알아봤죠. 노트에 있던 바로 그 필체.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박민석에게. 나는 김수연이다. 당신은 나를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으니까. 민석은 숨을 삼켰어요. 2020년 3월 5일. 박순자가 죽던 날. 나도 함께 죽기로 결심했다.
복수가 끝났으니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다. 민석은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동해로 갔다. 바다에 몸을 던졌다. 아무도 날 찾지 못할 것이다. 나는 파도와 함께 사라졌다. 민석은 편지를 꽉 쥐었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박순자의 일기는 진짜다. 박순자는 정말 윤희를 죽였다. 나는 다만 그걸 지켜봤을 뿐이다. 민석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복수하고 싶었다. 나를 버린 엄마에게. 하지만 윤희를 구하지 못한 건 내 잘못이다. 나는 윤희만큼이나 죄인이다. 편지는 계속됐어요. 박민석, 당신도 죄인이다. 당신은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 당신의 어머니가 아내를 괴롭히는 걸 방치했다. 당신도 윤희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서연이를 잘 키우길 바란다. 서연이는 죄가 없다. 서연이는 윤희가 사랑했던 딸이다. 제발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라. 그것이 윤희에 대한 마지막 사죄가 될 것이다. 편지는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간다. 바다 속 깊은 곳으로. 윤희에게 사과하기 위해. 안녕. 김수연. 민석은 편지를 내려놨어요. 경찰에 김수연의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동해안 일대 수색이 이뤄졌어요. 하지만 김수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죠. 김수연은 정말 사라진 걸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걸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2020년 7월. 민석은 서연이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빌라를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박순자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싶었으니까요. 서연이는 엄마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충격이었지만 받아들였죠. 아빠, 할머니는 왜 그랬어요? 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몰라, 서연아. 할머니도? 병이 있으셨던 것 같아. 서연이는 울었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민석은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 잘못이 맞아. 아빠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민석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8월 어느 날. 민석은 인제군산을 다시 찾았어요. 윤희가 묻혀있던 그곳. 이제는 작은 표지석에 서 있었습니다. 윤희님을 추모하며. 민석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어요. 여보, 나왔어? 이제 자주 올게. 약속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죠. 민석은 윤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늦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어. 이제 편히 쉬어. 민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연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빠, 오늘 엄마 보러 갔어요? 응. 갔다 왔어? 나도 다음엔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 다음엔 같이 가자. 둘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윤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웃고 있는 윤희의 모습. 민석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키울게. 약속해? 2021년 6월 14일. 윤희가 사라진 지 10년이 되는 날. 민석과 서연이는 인제군산을 다시 찾았어요. 표지석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학생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민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윤희가 용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의 꿈에 윤희가 나타났어요. 윤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민석은 손을 뻗었지만 윤희는 사라졌죠. 꿈에서 깬 민석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윤희가 용서해준 것 같았으니까요. 2025년 현재. 서연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매년 6월 14일이면 인제군산을 찾아요. 윤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서연이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엄마처럼 사람을 돕고 싶다고. 엄마, 나 엄마 꿈 이루고 있어요. 엄마가 못한 일들 내가 할게요. 서연이는 엄마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석에게 또 편지가 왔어요.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체를 알아봤죠. 김수연이었어요. 박민석에게. 나는 죽지 않았다. 거짓말이었다. 미안하다. 나는 지금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복수는 끝났고 나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민석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윤희에게 미안하다. 내가 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나는 나약했다. 복수만 생각했다. 편지는 계속됐어요. 서연이를 잘 키워라. 그것이 윤희를 위한 최선이다. 나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 안녕. 김수연. 민석은 편지를 불태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윤희를 위해서, 서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윤희도 웃고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윤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미소 지었어요.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아픔도 치유되고 있었죠. 이제는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